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양 윤리 사상의 아주 또 큰 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되고요.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탁월성을 추구할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란 게 뭐냐,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사람마다 주제가 다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요, 그런 행복에 대한 아주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후대에도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런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영어로 이제 아리스토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최고의 목적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스의 북동부 스타게이로스 출생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그 당시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의 나라였는데, 지금의 이제 그 북마케도니아랑은 좀 이제 결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인데, 그 아버지는 이 마케도니아 왕실의 시의, 왕의 주치의였다. 그래서 유복한 가정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67년에 아테네로 가게 되고요. 플라톤이 세운 바로 거기 아카데메이아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제자가 되어서 배웠기 때문에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윤리 사상을 제기합니다. 자, 물론 플라톤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배우는 거죠. 플라톤을 넘어서고자 하는, 플라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성을 강조하긴 한다는 점, 이것만큼은 확고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플라톤 사망한 이후에 어쩌면은 내가 아카데미아의 새로운 원장이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던 건지, 자,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새로운 원장으로는 플라톤의 조카였던 스페우시포스가 뽑히게 되고요.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자, 단순하게 아카데미아를 아테네를 떠난 것이 아니라 플라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사상을 전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마케도니아로 와서 필레보스 왕의 아들인, 즉 왕의 아들, 왕의 후계자, 새로운 왕이 될 사람 알렉산드로스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알렉산드로스 이제 왕자의 그런 이제 뭐랄까 가정교사, 뭐 아니면 과외 선생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나중에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아시아 원정을 준비하거든요. 당시 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아테네로 복귀해서 자신의 학원 리케이온을 설립합니다. 아폴론 신전 경내에 리케이온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이 리케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페리파토스 학파라고도 부르는데, 이리저리 걷는 사람들, 소요학파, 이제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좀 친구들하고 걸으면서 산책하시나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만 공부하는 것보다 종종 걷거나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혈액순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제자들처럼 산책로를 걸으면서 토론하는 습관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되겠습니다.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더 대왕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라는 거. 자, 니코마코스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이름도 또 니코마코스네요. 자, 이런 관계이고 어쨌든 알렉산드로스 우리 대왕은 여기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서 아시아 정복하고요, 페르시아 지역도 정복하고요, 이집트도 정복하고 심지어 자, 지금의 이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해당되는 곳까지 이제 진출하고 더 가서 자, 북서부 인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굉장히 넓은 영역을 이제 진출해서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벌이죠.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망합니다. 30대에 죽어요. 원정 가다가 오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루소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거든요. 이게 루소의 격언인가? 이제 정복하기는 쉬워도 통치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 넓은 제국이 분화해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자, 아테네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마케도니아는 우리를 정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었다? 우리를 억압하던 그 왕이 죽었다? 반마케도니아적 분위기가 무르익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불경죄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고발당해서 사형당한 바로 그 죄목이죠.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아테네인들이 철학에 두 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죄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을 바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고향 에우보이아의 칼키스 여기서 이제 망명했다가 1년 만에 죽는 그런 모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일생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술들을 남겼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그 방대한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뭐 논리학, 뭐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 변증론, 소피스트적 논박, 뭐 이론 철학, 이 자연학. 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나 이런 동물에 대한 그런 저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근대 이후에 좀 현대적인 과학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이 대세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또 영향을 떠쳤었고, 한편으로는 그 이런 과학 교과서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그 얘기가 이제 주제마다 초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광범위한 얘기를 다뤘고 또 그만큼 현대에 극복됐다는 얘기로 이제 많이 나오죠.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뭐 틀린 말밖에 안 했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의 과학적 기술을 또 염두에 두면은 상당한 지성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3단 논법 아시죠? 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두 개의 전제가 옳다면은 두 개의 전제가 연결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결론은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3단 논법. 논리학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설득의 3요소 여러분 수사학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남들을 잘 설득할까 이런 얘기거든요. 수사학하면 소피스트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말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자,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로고스,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고요. 파토스, 상대방에게 공감이 될 만한 그런 얘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토스, 그 말하는 사람이 좀 믿을만 해야 돼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좀 믿을만하지 않다? 그러면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오늘 이제 보게 될 우리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여기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의 내용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니코마코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동시에 아들 이름이었죠.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전하는 이제 윤리학적 내용이다라고 해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 현실보다 중시한 태도를 취하였다. 우리 플라톤 뭐였습니까? 이데아를 제시했잖아요. 현실은 뭐예요? 불완전하고요. 언제든 죽을 수 있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예요.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완전히 똑같이 복제하지도 못해. 진짜는 뭐다? 진짜는 이데아 세계에 있습니다. 이데아 세계는 완벽한 것이고요. 이데아 세계는 불변하는 것이고요. 가장 훌륭한 것이죠. 오리지널이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식의 어디 동떨어진 이데아?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데아 세계와 현실 세계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오름이라는 것은 이데아 세계가 아닌 현실에도 충분히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실체는 무엇인가? 플라톤. 실체는 오로지 진짜는 이데아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실체, 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 각각의 개별자들에게 내재합니다. 자, 말 A, B, C, D 여러 마리의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을 초월하는 말의 이데아가 어디 외딴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게도 자, 이 파란 말, 아니면 여기 갈색 말, 검은 말, 흰 말, 각각의 말들에게 그 나름의 형상이 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너무 그동안 이데아 세계를 동떨어진 그런 세계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거 아니냐? 너무 그런 세계에 경도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판하네요. 자, 인간 자체, 이데아에 있어서나 현실의 인간에 있어서나 하나의 동일한 설명, 즉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그들이 무엇 자체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나 인간 모두 인간인 한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조음 자체나 조음 역시 조음인 한에서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선의 이데아라는 것이 외딴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선한 행동, 선한 성품, 선한 성격, 선한 말들 이런 데에서 선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의 이데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윤리를 얘기할 것입니다. 좋다고 말할 때는 신과 지성이 좋다고 말할 때처럼 무엇임에서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덕이 좋다고 말할 때처럼 성질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적당량이 좋다고 말할 때처럼 양에서도 좋다고 말하고 무엇에 유용하다고 말할 때처럼 관계에서도 좋다고 말하고 시간과 장소 그 밖에 다른 점에서도 좋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조음이 어떤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외딴 곳에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탐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데아는 어디 외딴 곳에 있는 거 아니다. 이데아를 도입한 사람들이 우리의 벗들이기에 달갑진 않은 것이다. 이데아를 도입한 사람들, 본인의 스승인 플라톤을 비롯해가지고 아카데메이아에 남아있는 그분들 말하는 것이죠. 이분들 듣기엔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진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더구나 철학자로서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것들까지도 희생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보인다. 친구와 진리 둘 다 소중하지만 진리를 더 존중하는 것이 경건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스승님이고 좋은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진리는 진리다. 내가 거짓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입장 차이가 윤리학에서도 그렇고 예술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드러나거든요. 요거는 우리 윤리학 사상에서 나올 만한 출제 포인트는 아니고요. 생활과 윤리에서는 좀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플라톤 뭐라 했습니까? 예술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모방한 것이다. 모방에 불과하다. 진리를 너무너무 멀리도 왜곡해버렸어요. 열등하죠, 예술은?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데아 세계가 따로 없죠? 진리는 구체적인 것에 내재한다. 그러므로 예술가가 만든 것 역시 보편적인 것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가 있다. 예술가가 만든 소설, 희극, 이거 가상이죠. 가상세계예요. 그리고 예술가가 만든 그림, 예술가가 만든 조각, 이것도 진짜 조각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조각이 표현하는 것이 예를 들어 진짜 침대가 아니고 진짜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안에 보편적인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를 생각해 봅시다. 이 시라는 것이 이제 문학의 일종이고 노래 가사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뭐다. 역사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는 단지 특수한 인간들과 사건들을 취급하는 반면 그때 있었던 그 사건, 그때 있었던 그 인간, 그때 했던 그 행동들 이걸 다루는 반면에 시라는 것은 뭐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며 따라서 보편적이다. 오히려 창작물이라고 생각했던 시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인간들에게 통하는 그런 가치를 다룰 수가 있다. 오히려 시가 역사보다 더 철학적일 수가 있어요. 명작 문학 작품들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품들이라든지 노벨상 말고도 문학 작품에 주는 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작품들의 그런 수상 평 같은 걸 보시면은 그냥 재밌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작품들이 어떤 시대 상황을 반영했거나 그럼으로써 단지 반영만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정신, 인간이 마주하는 어떤 심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소설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죠. 소설 자체, 이야기 자체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와 사회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작 이제 소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명작 시도 있을 것이고 명작 노래도 있을 것이고요. 명작 영화라든지 웹툰도 가능하고 그런 작품들 특징 근본적 물음, 철학적인 물음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쓸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카타르시스 뭡니까? 정화하는 거죠. 종교적 의미에서는 이제 영혼을 정화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몸의 불순물을 배설하는 그런 작업인데, 비극이란 것은 무엇이다? 일종의 정화. 내 영혼을 정화하는 비극이 그리는 주인공의 비참한 운명을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 오이디푸스 이야기 보세요. 오이디푸스는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본인이 나름의 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극적 운명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이디푸스를 보면서요. 그의 비참한 운명을 보면서 관중의 마음속에 격렬하게 생겨나는 정령, 이것의 추방 혹은 순화, 그의 비극적인 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발산되는 것이고 순화되는 것이고 정신이 승화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억압적인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격렬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작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전개해 볼 텐데 또 하나 봐야 될 것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목적, 텔로스라는 게 있대요. 역시 인간의 행동도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위를 보세요. 가위. 가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가위를 한번 그려볼까요? 가위의 목적은요, 뭔가를 자르는 거거든요. 뭔가를 자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위는 뭡니까? 잘 잘리는 가위겠죠? 잘 자르는 가위. 아니 볼펜의 기능은? 볼펜의 목적은 바로 무언가 글씨를 쓰든지 그림을 그려든지 흔적을 남기는 거죠. 글씨가 잘 써지는 볼펜, 그리고 그림이 잘 그려지는 볼펜, 아주 좋은 볼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행동도요,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어요. 모든 기회와 탐구,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음을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옳게 규정해왔다. 의술은요, 병의 예방, 병의 치료가 목적이고요.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얘가 추구하는. 장사는 뭐다? 부라고 하는 좋음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 좋음, 굿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가톤이란 말은 굿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뭔가 좋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도구들 특정한 좋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좋음은요, 그 다음 좋음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목적은 그 다음 목적으로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뭔가 약을 먹었어요. 약의 목적은 뭡니까? 몸의 건강이죠. 몸의 건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몸의 건강을 통해서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고요. 활력 있는 삶은 또 그 다음의 목적, 그 다음의 목적, 그 다음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의 목적, 목적의 목적의 목적,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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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상위의 목적으로 목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자, 무한히 소급할 수가 없는 그 경지가 와요. 무한히 갈 수가 없고 어딘가에서 그 목적이 끝이 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런다? 더는 올라갈 수 없는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최고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최고선 뭡니까? 소급이 불가능해요. 더 이상의 다른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얘가 마지막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의 목적은 또 있을 수가 없죠. 또한 자기충족적 혹은 자족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마지막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걸 달성이면 끝이다. 다른 것의 수단이 되지 않는 완전한 최고의 목적이다. 다른 것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란 뜻이거든요. 근데 최고선은 더 이상의 다른 목적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의 도구가 될 수 없네요. 자, 만약에 궁극적인 목적이 없으면 무한한 욕구의 연쇄가 있을 뿐이고요. 우리의 욕구는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끝없는 욕구 추구해봤자 뭐합니까? 끝없는 목적 추구해봤자 뭐합니까? 끝이 없는데 우리가 왜 추구해야 돼요? 허무하기만 할 뿐이에요. 마지막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 인간의 목적의 목적,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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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최고 목적, 바로 최고선, 그게 뭐다?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결국에 추구해야 될 마지막 목적은 행복이 되겠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이제 쓰는데, 에우, 잘, 다이몬, 신적인 존재. 주관적 만족과 같은 감정 상태랑은 달라요. 맛있는 거 먹고서 만족스럽다, 뜨뜻하다 이러고 끝. 이게 행복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뭐다? 인간 고유의 보편적인 기능을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가위는요, 가위 고유의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잘 자르는 거죠. 볼펜의 기능은요, 볼펜 고유의 기능, 모자는 모자 고유의 기능, 의술은 의술 고유의 기능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인간의 목적을 설명할 땐요, 그 목적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능, 이걸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인간만의 기능, 인간 고유의 기능이 뭔지 알아야지 인간 고유의 목적을, 즉 인간 고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성에 따른 객관적인 상태예요. 난 이게 행복인데요. 난 저게 행복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말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모든 인간이 가진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보편적 기능에 따라 설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행복은 내가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기능과 나의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즉, 객관적으로 좋은 삶, 객관적으로 나쁜 삶은 있습니다. 저건 진짜 나쁜데? 저건 진짜 좋은 삶인데?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개개인이 만물의 척도니까
공통의 올바름의 기준은 없다. 이런 식의 윤리적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공통의 보편적 기능에 따라 공통의 행복을 도출하기 때문에 공통의 윤리적 기준, 즉 윤리적 보편주의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역시 마찬가지 윤리적 보편주의였죠. 보편주의의 흐름이 면면이 내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자, 최고선은 행복인데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다? 경제적 부다, 돈,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싶은 진정하고 완전한 의미의 행복이 아닙니다. 왜? 향락적인 삶이 목적이다? 향락적인 삶을 추구하면 행복이다?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거 채우면 이게 행복이다? 이건 짐승들도 하는 거예요. 이건 짐승들의 삶입니다. 이것만 추구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인간 고유의 기능으로부터 도출해야 되거든요. 이건 짐승들도 하는 거예요. 즉, 이건 완전한 노예의 삶이다. 짐승 같은 삶, 노예 같은 삶이다. 이것만 추구하는 인간들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명예가 행복이다. 자, 명예는 뭡니까? 내가 혼자 무인도 가서 야, 난 최고 인간이야. 난 정말 명예로운 인간이야. 자, 2021년, 자, 2022년, 2023년, 자, 3년 연속 최고의 인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짝짝짝. 자기 혼자 선정해보세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올해의 명예 한국인, 나. 선정한 사람, 나 혼자. 아니죠? 명예는 뭡니까? 주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누군가 인정해줘야지 명예로운 거예요. 누군가 상을 줘야지 명예로운 것이고요. 누군가 대우를 해줘야지 명예로운 겁니다. 명예는 주는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죠? 자족적이지가 않죠. 자기 충족적이지가 않아요. 뭔가에 의존하니까. 자, 다음 돈. 돈은 뭡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돈은요,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에요. 돈은 도구입니다. 돈은 쓸모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목적이 된다? 저 인생의 목적은요, 10억을 버는 건데요. 제 인생의 목적은 100억을 버는 건데요. 자, 그럼 100억을 입금해 드릴게요. 그러면 너 인생 끝났습니까? 이제부터 죽어도 되나요? 목표 달성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돈은 다른데 뭔가를 써먹기 위해 있는 거예요. 자족적이지가 않고요. 임의 수단이라는 점.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최고선으로서 삼을 수가 없다. 진정한 행복?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다고 막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식주라든지 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심지어 용모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말하긴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따로 말할 거예요. 자, 진정한 행복은 뭐다? 일단 이게 1차적인 결론인데 탁월성으로서의 덕을 갖춘 삶이 되겠습니다. 삶은 삶인데 삶이란 거 뭡니까? 단 한순간이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덕을 갖춘 모습이죠. 덕을 갖추고 계속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 덕은 뭐다? 탁월성이라는 겁니다. 아레테라고 표현하고요. 탁월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이라는 말하고 탁월성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쓸 거예요. 왜냐? 둘이 같은 말이니까. 미르투 혹은 영어 버추라고 하죠. 그래서 행복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행복은 뭐다? 좋은 인생이에요. 굿입니다. 동시에 행복은 잘 사는 인생이에요. 이거 뭐다? 인간 고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에요. 인간 고유의 목적이다. 행복은. 인간 고유의 목적은요. 인간 고유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지 인간 고유의 목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인간 고유의 기능이 뭡니까? 동물에게는 없고 식물에게는 없고 무생물에게는 없는 인간 고유의 기능 바로 이성 되겠습니다. 로고스에 따른 삶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인간 고유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지 인간 고유의 목적, 바로 뭐다?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 완전한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영혼의 활동 되겠습니다. 자, 행복과 이성 보도록 할게요. 행복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요. 이러한 선들 중 최고의 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면 인간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된다. 에르곤,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능력이다.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가위의 고유의 기능을 잘 써먹어야지 좋은 가위.
의자의 고유의 기능을 잘 활용해야 좋은 의자. 인간의 고유의 기능인 이성적 능력을 잘 활용해야 좋은 인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활동이 잘 수행되는 것은 그것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이다. 덕이라고 하는 품성 상태, 덕이라고 하는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행복이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용기, 절제 이런 거 말할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고선으로 제시하면서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바로 최고선이자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인간만이 지닌 기능이 바로 이성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다시 말해 이성을 안 쓰고 살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성을 안 쓰고 향락적인 삶으로 행복한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착각 속에 빠져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짐승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성주의적인 면모를 계승했다는 점을 꾸준히 말하는 것이죠. 자, 행복은 이런 말도 합니다. 행복은 명백하게 추가적으로 외적인 조음 또한 필요로 한다. 일정한 뒷받침이 없으면 고귀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뭔가 행복한 인생을 도와주는 어시스트 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종류의 순조로운 수급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다. 바로 이런 까닭에 다른 사람들은 탁월성을 행복과 동일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행복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것을 우연에 맡긴다는 것은 너무도 부주의한 일일 것이다. 자, 여러분 이 행운 뭡니까? 여러분 외모 있잖아요. 준수한 용모. 잘생기고 이쁘게 태어난 거 이거 행운이에요. 행운. 물론 외모는 가꾸기에 나름이고 본인의 성격의 표현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는 타고난 면모도 있는 거죠. 아니면 좋은 태생,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 이거 행운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자식. 내 자식이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가 내 행복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고 훌륭한 인간이어도요. 자식이 사고치잖아요. 자식이 완전히 망나니로 살잖아요. 그 인생 진짜 진정한 행복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뉴스에서 그런 것들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은 뭐다? 친구들이 있고 없고, 자, 친구들이 있는 것도 역시 행복의 또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친구가 아예 없는 것보단 그래도 친구들이 있는 게 행복한 거 아니냐. 정치적인 힘이 아예 없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도 내가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긴 해요. 추가적인 뒷받침. 현실적인 고려를 배제하지 않는 현실주의자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면모가 드러나네요. 물론 이런 것들이 수능 문제에 핵심적인 선택지로 나온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극단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뭐다? 추가적인 뒷받침이에요. 얘네만 가지고 행복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것을 우연에 맡기는 것은 부조리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행복 얘기한다? 아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기능, 이성, 행복에 있어서 영혼과 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친구 많고 정치적 힘이 많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식들도 잘 나가고 정말 준수한 외모를 가졌어. 근데 이성적이지가 않아. 이성적인 능력이 없어. 탁월한 덕이 없어. 그러면은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볼 거예요. 이런 거 한두 개 빠질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 덕이라고 했습니다. 덕. 탁월성이라는 의미의 덕. 이 탁월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품성적인 덕과 지적인 덕이 있어요. 자, 인간의 영혼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거든요. 이성적인 부분, 욕구와 같이 이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 이성, 적당히 이성, 노이성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영양 섭취나 성장, 감각은 식물이나 동물에게도 있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을 가지는 것인데 이것은 이성에 복종하고 이성에 따라 사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탁월성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적 탁월성이며 다른 하나는 성격적 탁월성이다. 자, 제가 덕이 탁월성이라 했잖아요. 용어를 또 혼용해서 쓸 거예요. 자, 지적인 덕은 지적인 탁월성입니다. 덕이랑 탁월성 같은 말. 품성적인 덕은 성격적 탁월성이에요. 품성, 성격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격은요.
단 한 번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인내심 있는 사람이야. 한 번 참았다고 인내심 아니에요. 계속 참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계속 그럴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성격인 거죠. 품성이란 게 바로 그런 거죠. 성품. 품성적인 덕, 품성적인 탁월성 혹은 성격적 덕, 성격적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 생각에는 덕이라고 말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 탁월성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번역설들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 탁월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덕도 나쁜 번역 아닙니다. 자, 지적 탁월성은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가르침에 두고 있고, 지적인 탁월성, 자, 여러분 똑똑해지는 거, 지적으로 훌륭해지는 거 어떻게 한다? 가르침에 의해 가능해요.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배우는 시간, 배우는 경험. 반면 성격적 탁월성은 습관의 결과로 나타난다. 생겨난다. 성격적 탁월성, 인내심 있는 성격, 정의로운 성격, 절제를 잘하는 성격, 아니면은 너그러운 성격, 그런 성격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주 계속 하셔야지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나중에 또 말해드릴게요. 자, 아까 말했던 거 정리해 봅시다. 인간의 영혼은요, 크게 두 부분. 이성이 있는 부분과 이성이 없는 부분. 이성을 활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을 또다시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1차적인 의미에서의 이성, 이성만 개입하는 부분이에요. 자체 안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적인 탁월성이 관계하는 영역,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논리적 추론 등.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을 하는 그런 지혜 있죠? 그런 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순수 사변적인 철학, 형이상학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성적인 능력, 인간의 지능이 관여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게 바로 지적 탁월성이 관계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실천적 지혜라는 녀석이 좀 다른 기능을 하는데 이건 또 뒤에서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건 뭐다? 교육, 가르침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반면에 이성이 아예 없는 부분은요, 식물적인 부분이에요. 영양과 성장. 뭔가 먹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먹으면요, 위가 알아서 움직이죠. 소장, 대장, 뭐 간, 아니면 뭐 췌장 이런 거 알아서 움직이죠. 여러분 혈액 알아서 움직이죠. 심장 여러분이 컨트롤합니까? 자, 이제부터 10초 동안 심장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런 것들은요, 자동이에요. 자동. 인간에게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식물처럼 자동 기계처럼 움직이는 부분들. 이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져도요, 얘네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과 순수하게 식물적인 부분 사이에 이성과 이성 아닌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욕구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욕구. 이성에 설복하거나 이성의 말을 잘 듣든지 아니면 이성에 저항하는, 이성의 말을 잘 안 듣든지 이런 부분이죠. 이성의 말이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자, 식물적인 부분은요, 이성의 말이 아예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돼. 반면에 욕구적인 부분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윤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윤리, 도덕이 바로 이 부분에서 가능한 것이죠. 이성을 잘 따르느냐, 이성의 말을 안 듣느냐에 따라서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인 인간, 덕을 갖춘 인간, 덕을 안 갖춘 인간, 즉 성격적 탁월성, 도덕적 덕을, 품성적인 덕을 갖추느냐 마느냐는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용기, 절제, 온화, 재치, 뭐 관후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덕들이 있거든요. 이런 덕들, 성격적 탁월성들, 품성적인 덕들, 얘네들을 갖추는 게 바로 이걸 통해 가능하다. 습관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또 이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체적인 얘기. 그래서 그 성격적인 탁월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성격적인 탁월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있느냐? 라는 얘기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